이 무선 마우스는 안타깝게도 3D 프린터를 뽑은 건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곳은 뺨랩 서울이라는 곳이에요. 뺨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옛날 지난 세기이죠. 지난 세기에는 이제 컴퓨터 쪽을 전공을 하다가 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이제 디자인 쪽으로 제품 디자인으로 전공을 좀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랑 처음에 친해진 계기는 이제 2006년도에 제품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좀 친해지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술이다.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거는 이제 디멘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인데 지금은 이제 합병이 됐죠. 3D 시스템스로 합병이 됐는데 그때 그걸 쓰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쓸 수는 없을까 하다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방법이 없는가 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픈소스 운동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FDM 방식의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레벨로 내려왔을 때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지 이제 3D 프린터뿐만은 아니고 컴퓨터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장비들을 디지털 제조 장비들을 교육을 하고 운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부나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 같은 종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은 이제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만들고 특히나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나 CNC를 사용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셔서 제가 제 발표 차례를 봤을 때 이런 거들은 아마 먼저 좋은 말씀 다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빼고 왔는데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3D 프린터로 뭐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가 보다도 이 3D 프린터로 인한 이제 전체적인 산업 전반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작년 이제 4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특별 기고가 된 기사인데요.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데스크탑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이 책상 위에서 공장이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이거저거 망치부터 비행기까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제 공장에서 그쪽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집안에서 제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는 열기가 아마 올해부터인가요? 굉장히 뜨겁게 네이버에 이제 상위의 랭크를 차지할 정도로 3D 프린터가 많이 화두가 됐는데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높았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미 1년이 지난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이 메이커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위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분이 이제 와이어드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이제 DIY 드론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랑 동시에 이제 세계를 바꿀 혁명적인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드론 산업에 있어서 DIY 드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예요. 그래서 CTO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멀티콥터라든지 프로펠러가 여러 개 돌린 헬리콥터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이래서 어디 탐사를 한다던가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는 또 이제 군사 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되는데 이분이 이걸 하시는 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취미 용으로 주로 제작하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메이커스라는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혁명이라는 시기가 한 번 있었죠.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한 중후반쯤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컴퓨터로 인한 정보, 그 바이트를 옮기는 혁명이었다면, 이제 그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3차 산업혁명에는 그 바이트가 현실화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로 변화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이제 세계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식의 대량 생산 체계는 그런 시대가 완벽히 도래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거는 굉장히 미래적인 얘기고요. 아직은 중국식 생산 체계도 굉장히 뭐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그 아직도 오픈소스 쪽에서 개발된 그 프린터들은 중국에서도 아직 그 같은 도면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시대가 도래하진 않았는데요. 이 시대는 분명히 도래할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책에서 먼저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브리 패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메이크업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메이크업 레플리케이터 그 회사의 이제 사장이에요. CEO인데, 이 회사가 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지 오픈소스로 시작한 이제 FDM 방식의, 적층식 방식의 프린터를 이제 몇 대를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이 전세적으로 팔린 프린터죠. 그 FDM 방식으로. 그런데 이 회사를 스트라타시스라는 거대 회사가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 400밀리언 달러니까요. 한 4천억 원인가요? 한 그 정도, 4,50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스트라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오브제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해왔는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기술이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뭐랄까 파급력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업 회사는 이제 띵기버스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애플 보시면 이제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3D 모델을, 자기가 만든 3D 모델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그것을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그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쉐이크페이스나 폰오포는 이제 내가 만든 파일을 올려주면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는 사이트라면, 띵기버스라는 사이트는 내가 만든 파일을 그냥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받아서 각자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크업 그 레플리케이터나 이런 그 프린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인더스트리는 이제 포브스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그 예측인데, 2012년에는 13억 불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이제 8년 안에 이제 5.2 빌리언 정도 그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300%가 성장을 할 거라고, 8년 안에 시장이 30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속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 요 위에 있는데, 이제 가트너라는 이제 그 연구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거품을 어떻게 보면 측정을 하는 그 사이클인데,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기술이 처음에 발명이 되고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기대치가 최고에 달한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이제 한참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올라서 기술과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 그 대체로 질문들이, 이게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뽑아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3D 프린팅 여기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전에 이제 굉장한 단계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CAD라든지 이런 가공 경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닿지 않을까라는, 5년에서 10년 정도면 닿지 않을까 하는 그 예측을 이제 같은 회에서 내놨고요. 근데 그 디지털 제조라고 하는 건 이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3차원이나 2차원의 뭔가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랑 연동되는 장비로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의 접목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널리 쓰인 게 이제 CNC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이제 NC였죠. 근데 이제 컴퓨터 누메리컬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컴퓨터 수치 제어가 들어가면서 CNC가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자동화,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고, 그게 이미 많이 굉장히 보급이 돼서 뭐 거의 많은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3D 프린터도 이제 현재 뭐 그 공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는데, 이게 추후는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장비에는 이런 그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있는데, CNC는 뭐 다 아실 거고, 스캐너, 뭐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 커터라고 하는 건 이제 2차원 가공을 하는 기계고요. 사인 커터도 뭐 비슷한 종류의 기계인데 약간 좀 더 소형이고 좀 저렴한 기계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쪽으로 많이 보통 쓰이는데, 이 로봇은 이제 쿠카라고 하는 독일 기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뭐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우측 로봇 암이 움직이면서 프린트하는 물질을 사출을 하면서 이제 뭔가 모양을 만드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끝에다가 그 어태치먼트를 바꿔 끼면 CNC도 되고 뭐 프린터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효용성이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디지털 제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강점과 약점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비용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턴아웃이 굉장히 좀 짧아서 이제 간단한 모델이라면 개발부터 이제 완성품을 실제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동하는 모델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직도 대량 제조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부터 캐드를 한다든지 가공용을 만든다든지 후출을 한다든지 이것까지 이제 모든 기술 읽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이제 아직은 기술의 초기 단계 한 2, 3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아직 좀 높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디지털 제조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일단 캐드 분야가 있죠. 컴퓨터로 캐드라고 하면 보통 오토캐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통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2D, 3D가 다 캐드예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다 캐드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도면을 그리는 건축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도면을 그리는 쪽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런 쪽은 이제 거의 많이 사장됐다고 봐야죠. 이제 3D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도면을 추출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3D 쪽에서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이제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쪽에서 건축 모델이라든지 제품 모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파라메트릭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고 해서 뭔가 수치로 넣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모델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모델도 그런 것을 다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쪽은 이제 캠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한 제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 이제 에디티브랑 서브트랙티브가 있는데, 에디티브는 이제 없는 곳에서 뭔가를 쌓아서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서브트랙티브는 원래 재료가 있는 데서 깎아서 만드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미술에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조랑 조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에디티브에 가장 여러 가지가 CNC로 이제 직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방식은 다 써놓진 않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보통 한 대여섯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재료를 이제 깎아내면서 만드는 건 CNC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을지로 쪽에 가시면 간판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간판을 만드는 것도 대체로 다 CNC 아니면 레이저를 사용해서 2차원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옛날에 뭐 그 모든 그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디자이너가 했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단계가 일단 필요하고요. 뭐 스케치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뭔가 그 기하학적인 이제 설명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이게 필요하겠죠.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노라는 그 프로그램의 플러그인 그래스호퍼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만드는 모델링을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이제 모양도 있고요, 각도 있고, 뭐 여기 위에 꼬이는 정도도 있고, 뭐 여기 구멍의 개수도 있고, 이런 게 전부 여기 수치로 제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하나만 바꿔줘도 이게 한꺼번에 모델이 표현이 되고요. 그게 순간순간 막 반영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큰 복잡한 외국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플러그인이고요. 대신에 이제 컴퓨터의 용량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요. 이제 이거 그 뭔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툴패스라고 하는 가공 경로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적층은 몇 미리를 할 것인지, 이제 FDM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층은 얼마를 할 것인지, 뭐 벽의 두께는 얼마, 뭐 체험은 얼마, 뭐 속도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온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모델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그 아까 그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다 간단하게 만든 건데, 모델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층 한층 쌓아가면서 이제 적층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에디티브 같은 방식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 수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저사양 3D 프린터로 만든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0.3mm예요, 한 층이. 그래서 0.3mm의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ABS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아세톤 훈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인이 집에서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유독할 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방식이 그 차례차례 진행이 돼야 이제 디지털 모델링이, 그 디지털 모델을 사용한 제조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그 어떤 그 인터넷 공간에다 올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오픈소스인 경우는 받아서 여기다 뭘 또 추가를 하고, 뭘 또 더 빼기도 하고, 뭐 어떤 기능을 넣기도 하고, 어떤 뭐 여기가 좀 잘 안 맞았는데 이걸 좀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띵기버스라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엄청난 모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뭐 작년 초부터 여기 이제 가입해서 이거저거 올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뭐 잘하시는 분도 많고, 아무래도 세계에서 모이다 보니까 모델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시고, 이제 여기는 쉐이프웨이스라고 하는 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모델을 올리게 되면 그 모델이 이제 프린팅하는데 적합한지 자동으로 이제 판정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합한지 판정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어떤 재질을 뽑을 거냐, 뭐 간단한 이제 흰색 플라스틱으로 뽑을 거냐부터 해서 뭐 어떤 티타늄인지 뭐 은인지 뭐 이런 걸 뽑을 건지를 그 조합을 좀 하면 견적이 나와서 바로 그걸 지불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데, 어떤 큰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 회사에서 하고는 상관없는데,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목업 제작 뭐 이렇게 치시면 온라인 견적이 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굉장히 좀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입해서 올려보기로 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이제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라고 하는데 그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이 도표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맥을 쓰는데 파워포인트로 이거 만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 도표는 뭐냐면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3D 프린터의 그 지역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유럽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37%,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조합해서 1.7%밖에 안 돼요. 아시아라고 해도 이제 뭐 몇 개 나라 안 되겠죠. 뭐 한 대여섯 개 나라밖에 안 될 텐데,
이쪽에서 뭐 해봤자 이제 1.7톤이 굉장히 후발주자예요, 아시아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3D 프린터 기계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물론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그쪽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많은 3D 프린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 가정용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게 한 200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2008년, 9년 이 정도부터인데 이때는 이제 뭐 개인이 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뭐 100만 원대 이런 프린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저렴했던 게 한 3D 시스템인가요? 거기 D플래시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아마 10,000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죠? 한 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되는 장비인데 그때 뭐 회사 3D 시스템스가 뭘 인수를 하면서 뭐 굉장히 저렴한 5,000불짜리 프린터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마무리 됐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게 이 램랩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기계적이죠. 이거는 오픈소스로 영국의 바스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된 3D 프린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3D 프린터를 만들어보자.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의 자신의 부품을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흰색 부품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이 프린터 자체로 만든 부품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이제 일반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구할 수 있는 뭐 연마봉이라든지 뭐 긴 나사라든지 이런 벨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그 부품들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최초의 프린터인데요. 이게 2005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 발전하고 하면서 굉장히 뭐 오픈소스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소스 뭐 사람들이 도면을 받아서 자기가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회로 같은 것도 나는 이쪽을 잘하니까 이쪽을 발전시켜 보겠어. 나는 이쪽에 소프트웨어도 나는 이쪽을 잘하니까 이쪽을 발전시켜 보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프린트한 부품들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부모 이제 기계고요. 이제 이걸로 프린트해서 이쪽으로 와서 조립이 된 게 이제 자식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터의 이름은 맨델리라고 하는데요. 맨델은 유전학자죠,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 유전의 이제 그 원리를 처음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복제한다는 뜻에서 맨델로 지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희 처음에 이 프린터를 개발하는데 초창기 멤버인데 이분은 저희 뉴질랜드에서 필라멘트 그 재료를 팔고 계세요. 지금 그 장비를 사서 뉴질랜드 분인데 이렇게 막 보급이 될 줄 알고 장비를 사서 그때부터 필라멘트를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도 프린터 필라멘트를 이분한테 샀는데 품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게도인데요. 이제 여기 아까 보인 게 이제 프린터가 여기 있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가게인데 여기 2010년 이때부터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참여를 해서 세계 진짜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상용화가 된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 잠깐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램랩 여기 가시면 그 패밀리 트레이라고 찾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부터 오픈소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약간 생소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마우스를 만든다, 무선 마우스를 만든다 했을 때 뭐 이런 도면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는 회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설계도라든지 뭐 아니면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건 다 비공개입니다, 일단은. 근데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코드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나는 여기다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그거를 뭐 변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따로 있긴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띵기벌스라는 거기 사이트에도 올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이제 만지는 것도 이제 오픈소스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여기 뭐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피지컬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제 인스트럭트블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이런 거를 다 포스트를 해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제 개방형 제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해커 스페이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기 힘든 장비들을 보여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그거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팹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국에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그 3D 프린터가 혁명적인 차세대 산업의 이제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법안이 하나 상정이 됐는데 이제 그 팹랩 네트워크를 미국 내에 그 만들어서 그 굉장히 많은 곳에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제조업에 좀 그 생기를 불어넣었죠. 미국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망하면서 굉장히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좀 다시 메이드 인 USA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그런 쪽과 맞물려서 그 법안이 상정이 됐고, 샹하이에서도 이제 100개를 그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마다 이제 팹랩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런 그 3D 프린터나 그런 쪽에 그 장비들을 보유해놓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그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 미디어가 있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법안에서 좀 그 관련인데 시카고의 헤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라는 그 곳인데요. 도서관인데 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 뭐 이렇게 굉장히 채광도 잘 되고 이제 밑에 층은 이제 도서관이지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요. 근데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같은 걸 갖다 놓고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좀 접근성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부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무료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동안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확장을 시카고에 뭐 전역으로 확장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6월 19일자 그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아직은 그 무한상상실이라고 해갖고 과학창의 그 미래과학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쪽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세계 뭐 가나 뭐 이런 데도 보스턴도 있고 MIT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 앤 애덤스라고 하는 건 비트는 이제 컴퓨터 단위의 그 최소 단위고 아톰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죠. 이제 물질 단위의 최소 단위인데 이거를 연구하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팹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고 여기 한국은 하나 빠져있죠. 여기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MIT랑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그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멋있죠. 15세기에 지어진 벽돌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이제 이 그림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렘브란트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시체 해부하는 이런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건물이 아까 바로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보시면 이제 CNC도 있고 뭐 3D 프린터도 있고 이제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의수 종류를 이제 개발하는데 이쪽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건물에 있고 팹랩 서울은 어디 있느냐? 저희는 이제 여기 좀 우리나라에 멋있는 건물 많이 있죠. 구서울 역사라든가 이제 자하 하디드의 이제 동대문 이쪽에 그 아직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그쪽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넣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하여튼 여러 군데 굉장히 멋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세운상가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저번에 이제 지난달에 독일에서 작업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 찍어준 사진인데 그 뭐 외관은 이렇지만 사실 세운상가에 현재 존치되기로 결정이 됐고 이 주변 청계천 주변에 이제 굉장히 그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그 공장도 많이 있고 굉장히 인간 문화재 뭐 진짜 3, 40년씩 하신 그런 인간 문화재급의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재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고 여기 이제 저희 업데이트는 이제 여력상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이건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워크샵 중에 하나고요.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건 뭐 3D 프린터도 해가시고 외국에서 와서 강연도 하시고요. 이제 팹9이라고 해서 그 팹 컨퍼런스가 매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9번째인데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8월 말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하셔서 잠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라고 수원 영통구에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전문가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프린트를 3D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커터도 있고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 시메 라피드마이스터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방식하고 오브제 이제 폴리젯 방식의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3D 프린터가 가정용으로 보급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 그 분산 제조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사실 국내에 몇 대 들어와 있느냐 뭐 예전에 뉴스에서 뭐 이런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국내에 이제 센서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간해수공업 시기다가 이제 기계로 이제 비인간적인 그 제조가 되다가 이제야 다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인간적인 좀 제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명 사회를 이루는데 예전에 금속활자 생긴 것처럼 이제 지식의 전파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금속활자를 통해서 책을 찍어낸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 시대의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3D 프린터를 다루는 기술하고 뭔가 이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셔서